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널 스마트북 제7장 건설안전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굴착 시에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의 종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일링 현상은요. 보일링은 제가 끓다라고 했죠. 끓다. 그죠? 끓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이다?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서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사질토 집안에서 자, 이쪽 부분은 굴착을 했고요. 여기는 굴착한 흙이 쌓여 있고 이렇게 흙이 넘어오지 못하게 흙막이 벽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굴착의 하부에서 흘러가던 지하수가 스며들다 보니까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지하수의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다.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가 되고요. 물과 흙이 다시 굴착했는 부분에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모래의 액상화 현상이다. 이게 바로 보일링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의 종류는 바로 사질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갑니다. 굴착 작업 시에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좀 전에 보일링 현상은 지하수의 차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굴착을 했는 부분에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물이 아예 아래로 흘러간다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지하수 위를 물을 빼서 지하수의 위치를 낮춰줍니다. 지하수위 저하. 그리고 굴착한 부분까지 우리가 굴착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수벽을 해서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지하수 흐름을 변경해도 되겠습니다. 지하수 흐름 변경. 그 다음에 흙막이 벽체를 땅에 깊게 묻는다면 조금 붕괴가 덜 되고 벽체가 견뎌주겠죠. 그죠? 근입벽을 깊게 한다. 3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흐름 변경, 근입벽을 깊게 한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되죠. 그죠? 굴착 작업 시에 히빙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집안 조건과 히빙 현상 발생 원인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일링 현상은 연약한 사질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의 지하수의 차로 인해서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모래와 물이 함께 솟구치는 현상이다라고 했고요. 자, 히빙 현상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흙을 굴착을 했는데 아래가 사질이 아니라 연약한 점토예요. 연약한 점토 집안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흙을 굴착했고요. 여기는 흙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토합이 많고 여기는 토합이 작죠. 이렇게 토합의 차 때문에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굴착했던 부분에 다시 흙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게 히빙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질 점토 집안,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의 흙의 중량 차이, 토합의 차로 인해서 굴착 저면이 부풀러 올라오는 현상이다. 굴착한 부분에 다시 흙이 차오르는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흙막이 바깥 흙이 안으로 밀려든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빙 현상이 일어나는 집안은요, 연약한 점토 집안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면 집안과 주변 집안이죠. 텃밭의 저면과의 토합차 때문에 생긴다. 그죠? 또는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 토합차. 요거를 흙막이 내외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내외면. 그죠? 흙막이 내부는 흙이 토합이 적은데 외부는 토합이 많다. 이렇게 내외면의 토합차. 그리고 흙 자체가 연약 집안이기 때문이죠. 그죠? 하부 집안의 강성 부족해도 되고요. 연약 집안 해도 되고요. 지표면의 과제약. 위에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게 붕괴되는 겁니다. 그죠? 또는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 흙막이 벽을
밑둥을 땅속에 깊게 묻었으면 되는데 밑둥 넣기가 부족하니까 토합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막이 내외면의 토합차, 연약지반, 지표면의 과제압,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4가지 골라라 했는데요. 산업안전관리비는 안전을 위한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면장갑하고 코팅장갑. 특별히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안전장갑, 보호장갑이 아니죠. 일반 근로자가 누구나 사용하는 건 안전관리비가 안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장 내에 냉난방 설비 설치비, 교육장을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설비 설치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 안전보건 관리자가 순찰하기 위한 유류비 역시나 안전 목적 가능합니다.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인건비, 안전 목적이 아니라 일반 교통통제죠. 안 된다, 그죠? 외부인 출입 금지, 공사장 경계 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자, 안전 위험한 구역에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하는 위험 구역에 설치한 울타리는 안전 목적이에요. 근데 공사장의 경계나 외부인이 출입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안전이 주 목적이 아니라 되지 않습니다. 위생이나 긴급 피난용 시설비, 요거는 안전보건에 해당하니까 해당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교육장에 땅을 구입하는 건 안전관리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장의 냉난방 설치 비용이나 냉난방을 유지하는 비용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전 관련 간행물 잡지 구독비, 안전 정보를 위한 간행물이나 잡지 안전에 의한 안전 목적이죠.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이것이 안전을 위한 주 목적인가 아닌가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설공사에서, 이 부분, 네.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나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몇 배죠? 그죠? 재료비를 포함하고 있는 금액하고 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 곱하기 1.2배였죠.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에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산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 계약이나 자체 사업 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 금액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계상한다. 우리가 대상액이다라는 건 우리가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총 공사 금액의 보통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산합니다. 자,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이나 자체 사업 계획서 상의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도급비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될 때는 종료 시에 확인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도급비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발주자나 감리자 확인을 받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7로 적어도 되고 70% 해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적용 범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서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 도급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명세서는 매월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1년 동안 보존합니다. 하지만 아까 도급비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된다. 우리 발주자나 감리자한테 6개월마다 한 번씩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요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작성하는 건 매월 작성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 시에 작성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그 다음에 사람 교육해야죠. 안전보건교육비, 건강진단해야죠.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그죠? 그 다음에 뭐 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임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호구, 그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본사 전담 조직 근로자 임금,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보호구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시설이나 진단해야죠. 그죠?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비. 그 다음에 우리 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비,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따른 소요 비용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작업계획서 내용은 별표 2개. 자, 일단 굴착 작업 계획 암기법 볼게요. 2m 이상이면 이제 붕괴나 추락이 우려되니까요. 작업 지휘자 배치합니다. 그러면 작업 지휘자가 인원, 장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인원이나 장비 계획이 되었다면 붕괴를 막아주는 지보공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파기 전에 땅 속이죠. 매설물을 보호하고 굴착에서 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지휘자죠. 그죠? 첫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작업 지휘자를 배치했다면 이제 인원과 장비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필요한 인원, 장비 사용 계획. 이렇게 인원이나 장비 계획이 세워졌다면 붕괴를 막아주는 지보공 설치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자, 지보공 했다면 이제 땅속을 확인하고 파야 되니까요.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 자, 이렇게 매설물까지 이설 보호했다면 그 다음에 굴착해서 반출하죠. 그죠? 굴착 방법, 순서, 토사 반출 방법.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넣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입니다.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매설물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 굴착 방법, 순서, 토사 반출 방법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별표 2개입니다. 터널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자, 지금 하는 작업 계획서하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앞에서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이 고스란히 작업형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터널을 굴착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제가 터널을 한번 그리면서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냥 땅 파는 거랑 다르게 터널은 천정이 있는 채로 파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팔까부터 고민하자. 굴착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굴착의 방법입니다. 자, 파면은 그냥 천정이 자꾸 무너지니까요. 천정을 이렇게 터널 지보공이죠. 터널 형태의 지보공을 설치해야 됩니다.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및 물이 있으면 붕괴가 되니까 용수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용수 처리법 두 번째고요. 들어갈수록 어둡겠죠, 그죠? 땅굴 파듯이 파니까요. 조명이 필요하고요. 이 천정이 있는 채로 굴착을 하니까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환기,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의 작업계획서 포함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굴착의 방법, 두 번째 터널 지보공 복고개 시공법, 용수처리법, 세 번째 환기나 조명시설 방법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교량 작업, 다리 작업이죠, 그죠?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입니다. 자, 요중에는 이게 가장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량 작업, 네, 요거는 암기법이 안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교량 작업, 암기가 쉬운 거 짧은 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교량 작업도 작업 지휘자 배치해야 합니다. 다리니까요.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두 번째는 작업하는 방법과 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다리에서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료가 낙하나 전도나 붕괴할 수 있겠죠.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봅니다. 교량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작업 방법 및 순서,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부재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뭐 조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터널 공사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 윤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입니다. 자, 지금 자동 경보 장치는요, 터널에서 설치하는 자동 경보 장치는 일단은 가스가 발생되면 가스를 검지해야 됩니다. 플러스 가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경보해야 됩니다. 요 기능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것. 첫 번째는 기계의 전원이 들어와서 작동하는가 봐야 합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 두 번째는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가 봐야 합니다. 검지 부의 이상 유무. 세 번째는 경보할 수 있는가 봐야 합니다. 경보 장치 작동 상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전부 다 작업편까지 전부 다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 작업할 때에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해체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적어라 했다, 그죠? 첫 번째는요, 해체 방법, 망치로 두드려서 깰 것인지 장비가 올 것인지, 그죠? 해체 순서 도면입니다. 순서를 도면에 나타내지 않으면 잘못하면 붕괴가 일어나니까요. 첫 번째 해체 방법, 해체 순서 도면. 두 번째는 너무 기니까 가급적 요거 빼고 적는 게 좋겠습니다.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상 꼭대기에서부터 지하까지 연락하는 방법이죠. 행여나 화약을 발파하거나 하면 연락이 되어야 대피하니까요. 사업장 내 연락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해체물 처분 계획이죠. 재활용할 거와 폐기할 거를 처분할 계획 세워야 되고요. 네 번째는 기계기구의 작업계획서입니다. 이 기계는 이 작업에 쓰겠다. 작업계획서. 다섯 번째는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입니다. 화약 몇 g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해체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기계기구의 작업 계획서,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네.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에 작업 계획서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도 종류나 형식이 많은데요. 이 종류나 형식에 따라 설치나 조립이나 해체하는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2개 연결할게요.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자,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크레인을 조립이나 해체하려면 여러 가지 작업 도구나 장비나 설비가 필요하겠죠.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그 다음에는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죠?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 인원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 그리고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잘못하면 붕괴가 되니까요. 타워 크레인을 와이로프로 지지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까지 5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타워 크레인 종류 및 형식, 2번째 설치, 조립, 해체 순서, 3번째 작업 도구,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4번째 작업 인원의 구성 및 근로자 역할 범위, 5번째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작업 계획서 내용 2가지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대표적인 건 지게차죠, 그죠? 자, 차량이기 때문에요. 달려가는 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운행 경로고요. 작업 계획서니까 작업하는 방법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2번째는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예방 대책이다. 그죠?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 물체가 화물이 떨어지는 낙하, 깔리는 전도, 그죠? 넘어지는 전도, 깔리는 협착, 붕괴에 따른 예방 대책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의 예방 대책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자, 역시나 건설기계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종류하고 성능을 넣어줘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나 성능, 그죠? 그 다음에 차량이니까 달려가야 되죠. 운행 경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는 작업하는 방법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3가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건설기계니까요. 기계 종류와 성능 넣는다.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차량이니까요. 2번째는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니까요. 3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작업 방법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내 운반차네요.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구내 운반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적으라는 문제 별표 3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차라고 생긴 건 지게차, 화물 자동차, 구내 운반차, 지게차를 기준으로 기억하자라고 했다. 그죠? 첫 번째는 짐을 싣고 들어올리고 내리는 장치죠.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번째, 운전석에서 시동 걸고 우리 속도 방향 조종해야 됩니다. 제동 장치 및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째, 달려가려면 바퀴죠, 그죠? 바퀴의 이상 유무.
네 번째 달려간다 알려줘야 됩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구내 운반차는 마트 안을 운행한다 생각하면요. 경보등은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빵빵 경운기만 쓴다 그랬죠. 그죠? 경운기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고요. 주유가 아니라 충전하기 때문에 홀더 등의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 또는 충전 장치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 이상 유무까지 하면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입니다. 괄호로부터 짐 인명가의 높이가 괄호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의 이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추락 위험이었어요. 떨어질 위험, 그죠? 근데 지금은 추가 위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짐 인명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뭡니까? 바닥으로부터, 그죠? 짐 인명가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2미터부터 추락 방지 조치해야 되니까요. 2미터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는 바닥과 적재함의 짐 인명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죠. 그죠? 네.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교량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 내용입니다. 교량 작업 일단 첫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하자 그랬죠. 그죠?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두 번째는 작업 방법과 순서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작업 방법 및 순서. 세 번째는 근로자 추락 방지죠. 그죠?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하기 위한 조치. 네 번째는 재료가 떨어지는 거죠. 부재, 낙하, 전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구축물이나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2가지입니다. 구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 그죠? 땅을 파는 작업이죠, 그죠? 등으로, 굴착 작업 등으로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다시 말하면, 구축물 인근에서 땅 판다고 굴착이나 항타 작업했는데, 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이때는 안전성 평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축물 등의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자, 지진이 나서 건물에 균열이나 비틀림이 생겼습니다. 이때 안전성 평가 받죠, 그죠? 3번은 기니까 조금 제외하고요.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견디는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불이 나서 철근 같은 게 녹아버리면 내력이 저하됩니다. 이때 안전성 평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할 때, 너무 기니까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구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붕괴 위험이 예상될 때. 두 번째, 구축물의 지진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 화재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네 번째,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그대로 하다간 위험할 것 같아서 설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입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해당됩니다.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해당되고요.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까지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네. 요거는 필답형보다는요, 작업형에 더 잘 출제가 됩니다. 슬레이트나 썬라이트 같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붕 잘 못 그리지만요, 건물이 있다면 이 지붕 위에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해야 됩니다. 자,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안전난간이 있어야 추락하지 않겠죠, 그죠?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자, 두 번째, 네. 여기에 만약에 지붕에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다면 유리를 잘못해서 밟아버리면 추락하겠죠, 그죠? 이렇게 채광창에는 경광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여기에 덮개를 덮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안전하게끔 해야 된다, 그죠? 채광창에는 경광 구조의 덮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발판이 지금 작업 발판이 없어서 서 있기가 곤란한 경우, 그죠? 이 난간에서 작업할 때는요, 최소한 폭은 30cm 이상의 발판이 있고 여기에 안전 난간이 이렇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는 발판 폭이 40cm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강도가 약한 지붕 재료이기 때문에 발판 폭이 너무 넓은 것도 강도가 약해서 위험하니까 폭 30cm 이상 발판을 설치할 것, 그죠? 가급적 세 가지 적으라 한다면 이 안에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더 적어라 할 때는 높이가 10m 이상 되면 추락 방호망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슬레이트나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의 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채광창에는 경광 구조의 덮개를 설치합니다.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의 설치. 그죠? 여기에 가 있다는 건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설치. 그죠? 또 최근에 기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 10m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0m마다, 그죠? 이렇게 길쭉한 그 계구부가 있다면 10m마다 내려가서 또 10m에 이렇게 망이 쳐지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죠? 10m마다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수평이죠.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그죠? 이렇게 망이 밑으로 처지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데요. 짧은 변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 곱하기 12%니까 0.12가 된다. 그죠? 건축물의 바깥으로 내밀어 설치할 때는요,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얼마? 3m 이상.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망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내미는 길이는 3m 내밉니다. 또 이렇게 10m, 그죠? 10m마다 이렇게 3m씩 내밀고 수평으로 설치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설치하는 거 보겠습니다. 역시나 설치 높이는 몇 미터? 1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자, 추락 방호망과 동일하게 10m인데요.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입니다. 아까 추락 방호망 3m 내밀었다, 그죠? 수평면과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아까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했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설치한다. 그죠? 자, 요 20에서 30도 각도이고요. 여기 내미는 길이는 2m 내민다. 그죠? 그리고 한 개 설치하면 역시나 설치하는 높이는 얼마마다다? 예, 10m마다 설치하는 건 동일하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기억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작업형에도 잘 출제됩니다.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 요소 4가지 적어라. 그죠? 안전난간은 제일 위에 상부 난간대죠. 중간에 중간 난간대가 있고요. 발끝에 발끝막이판이 있고 세로로 세우는 난간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난간의 구조, 설치 요건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는요. 최소한 상부 난간대는 예,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에 설치한다. 그죠? 최소한 90cm 이상에 설치합니다.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합니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 상부 난간대의 중간에 중간 난간대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0이고 6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120이 넘어요. 그죠? 120 이상 될 때는 중간에 설치하면 60이 넘죠. 이럴 때는 숙였을 때 추락할 우려가 있다. 그죠? 이렇게 120이 넘을 때는 한 단으로 설치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2단으로 설치하고요. 이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때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죠? 60이 넘어버리면 아까 몸을 숙였을 때 추락할 수 있다 그랬죠? 발끝막이판은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높이?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과 중간 난간대를 견고히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요. 상부 난간대나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평행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단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는 예, 이렇게 바닥과 병행하게 되어야 됩니다. 난간대는 지름이 얼마?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다. 그죠? 지름은 2.7cm 되는 금속재 파이프 씁니다. 안전난간은 예, 1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입니다. 난간은 발을 딛고 서거나 올라설 수 없죠. 사람이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충격 중에 앞으로 쓰러질 때가 충격 하중이 가장 커요. 이렇게 앞으로 쓰러질 때 충격을 포함해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20번 역시나 작업형까지 중요합니다. 추락 위험 방지 및 작업 발판 설치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 이상이죠? 40cm, 그죠?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감 틈은요, 3cm 이하로 한다. 그죠? 그래서 작업 발판은, 이렇게 중간에 틈이 있다면, 요 틈은 3cm 이하가 돼야 되고요. 폭은 40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뭐를 설치해야 돼요? 그죠? 발판만 설치하면 추락할 우려 있으니까 안전 난간을 이렇게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무엇을 설치할 것? 우리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과 추락 방호망이 3가지가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작업 발판이 있어야 안전 난간 설치하잖아요. 이것도 설치 못한다면 이제 남았는 건 추락 방호망이 됩니다. 그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합니다. 다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는 근로자에게 뭐를 착용시켜야 되겠습니까?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법규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시고요. 작업 발판 설치 기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판 재료는 작업 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합니다.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요.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요.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지물에 연결 고정합니다. 그래서 발판을 중간에 하나만 연결하면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2개 이상에 연결하고요. 작업에 따라 이동할 때는 위험 방지 조치하라. 그거는 발판을 고정하고 안전 난간 설치하라는 겁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그래서 선박, 블록,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서 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 발판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원래 높이가 2m가 이상 될 때는 발판 폭 40cm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너무 좁은 공간이라 발판 폭을 40cm 하기가 곤란할 때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걸친 비계는 걸치는 비계인데 걸치다 보니까 3cm 이하 틈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면 얼마까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요 숫자 들어가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가 추락에 해당되는 작업 발판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은요. 대부분이 사실은 아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빼고는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업형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나 건설 부분이 필답형 공부했는 게 작업형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필답형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작업형도 수월하다.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 다시 체크하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